중국의 수백 개의 피라미드가 발견됐다. 거기 안에 한국의 것으로 발견된 어떤 이런 유적들이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이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중국에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거의 뭐 산을 방불할 정도로 옛 무덤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발굴을 해서 그 일대에서 한두 개씩 이렇게 전리품처럼 들어간 거는 있어요. 중국인들이 그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다 뺏어가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가 중국인들을 더 자극하는 논리로 연결짓게 됩니다. 역사를 보다 가깝게, 역사를 보다 재밌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조법준 교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석대 교양대학의 한국 고대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대 유로메나연구소에서 이슬람과 중동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박현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학 그리고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정말 수많은 SNS, 영상, 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역사관이나 잘못된 역사 지식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바로잡는 것도 저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좀 충격적인 SNS 쇼츠 영상을 본 적이 있어가지고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중국의 피라미드가 엄청 발견이 됐는데 거기 안에 한국의 것으로 발견된 비파형 청동검이라든지 어떤 이런 유적들이 발견이 됐다. 근데 이걸 개발하던 중국 정부가 이걸 갑자기 조사를 중단했다. 이런 짧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거 허무맹랑한 소리죠. 어디서부터 소개해야 될지 예. 모를 정도로 아마 총체적인 난국인데요.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하죠. 예. 중국의 수백 개의 피라미드가 발견됐다. 근데 피라미드 네모난 모양의 이 어떤 사각뿔 모양의 이게 발견됐다. 이거는 그러면 믿을 만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음모론이 진짜 이게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네. 그러니까 아주 지엽적인 사실들은 들어가 있어요. 네. 중국에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철골은 있는데 내장재는 전부 다 거짓말이야. 철골도 아니고 한 방 하나 정도가 이제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피라미드 유적이 있는 건 사실인데 여기에서 우리의 것으로 추정되는 뭔가가 발견됐다. 서안 근처에는 한나라 지대 때 그렇죠. 무덤이 있잖아요. 서안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느 지역? 시안, 장안. 장안. 예. 그러면 조조가 그 활동했던 그 지역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좀 더 위쪽으로 그거보다 올라가서 진시황, 한무제, 당태종 그런 시기에 네네. 핵심 공간이 지금 서안, 우리가 중국어로는 시안이라고 하고요. 특히 한나라 때, 당나라 때 거대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뭐 산을 방불할 정도로. 그리고 지금 자료를 저도 그래서 한번 유심히 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옛 무덤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유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다 거짓말들이고요. 그리고 그걸 은폐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네. 제가 참 아쉬운 것은 확장주의적인 역사 해석을 우리 역사와 연결지어서 하시려는 분들, 어떤 맥락에서는 순수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가끔 있긴 예. 한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시면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네. 이 세상을 혼란의 세계로 끌고 가는 이상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거 안 아주 됩니다. 치졸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네. 간단하게 제가 이제 팩트를 또 체크해드리자면은 서안 일대는 구글 맵으로 봐도요 이렇게 피라미드형 위에서 보면은 사각형이고 그거는 우리나라 장군총도 있거든요. 근데 특히 한나라 때 워낙 중국이 또 경제적 번성했기 때문에 거기 또 황제릉 같은 경우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산만해요. 근데 한무제의 무릉이죠. 그거는 높이가 거의 50m 가까이 돼요. 그리고 직경이 한 250m. 그러니까 그냥 야산 하나가 그런 게 있고 또 왕과 귀족들의 것이 수천 개 있는데요. 특히 중국에서는 한나라 때가 무덤이 가장 많이 써서 발굴돼 가지고요. 지금까지도 한 3만 기 이상 발굴되었다 할 정도로 많아요. 그럼 거기서 숨긴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황남대청보다 더 큰 무덤들을 어떻게 발굴하면서 숨긴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서안은 세계유산이고 유적지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게 일단. 그리고 우리나라께 비파동금 나온다. 중국 내에서 비파형 동금 관련된 유물이 나온 유일한 나라가 있어요. 전국시대 연나라입니다. 연나라 가면은 북쪽 밑에 있는 하북성의 그 이현이라는 곳에 네. 연나라 귀족들의 무덤이 있는데 발굴을 해서 그 일대에서 몇 개 동검이 나온 게 있는데 전체 유물로 하면은 0.01%도 안 돼요. 아마 이제 고조선 세력들과 접촉하다가 전쟁도 했겠죠. 한두 개씩 이렇게 전리품처럼 들어간 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북성이 실제 어떻게 전쟁한 기억도 있는데 서안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이거는 처음부터
아예 모든 사람이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물론 이제 어떤 그 팽창주의적인 걸 보시는 분들이 그쪽 서한 일대도 우리나라 역사의 영토의 일부였다. 그렇기 때문에 3단 논법이 아주 허술해요. 피라밋이 있고 거기가 내가 볼 때는 한국상이기 때문에 한국 것이 있었을 것이다가 몇 번 도니까 발굴을 하고 숨겼다는 식으로 왜냐하면 중국은 그런 걸 잘하니까라는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물론 중국은 우리가 볼 때 상당히 많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이 많죠. 왜곡하고 그런데 숨기고 있는 게 사실적으로 있긴 하니까. 예, 근데 저는 여기서 분노한 게 뭐냐면요. 특히 조복종 교수님도 전문이시지만은 동북공정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교묘하게 중국은 틀어버리거든요. 진정한 역사 정치적인 어떠한 갈등은요. 교묘하게 흐트러버리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그거 한번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검증단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공정으로 교묘하게 이거 한 것들 어디 영상으로 보셨다 제보해 주십시오. 서한 근처의 피라미드는 뭐 이렇게 은폐하고 있다 하는데 저도 가봤어요. 네. 예, 저는 뭐 중국 정보자도 알지만 여행을 갔다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은폐할 수가 없군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흐름을 살펴보면 사실 고고학적으로 전문 지식이 없어도 몇몇 디테일만 봐도 되게 허술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서한 피라미드를 찍었다는 사진이 딱 있어요. 이게 항공 사진 찍은 흑백 사진인데 이게 1945년에 미국 공군이 찍었다. C-54기를 타고 가다가 미국 공군이 찍었다 써 있거든요. 근데 1945년에는 미국 공군이 없어요. 공군은 1947년에 창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아주 별것 아닌 사실들도 사실 이 담론에서는 육군 다 항공단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좀 우려가 되는 것은 네네. 저도 그런 내용을 한번 보고서 중국에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그 인명이라든지 관련된 걸 했더니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 가짜 이야기가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한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진짜라고 예,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그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다 뺏어가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라는 그런 베이스 속에서 뭐 공자도 한국인이라고 그렇죠. 한다. 그 다음에 중국의 피라미드에다 한국 유물이 잔뜩 찼었는데 그걸 숨기고 네. 뭐 우리의 영역이나 문화를 다 왜곡 또는 그걸 부정한다 이런 논리가 중국인들을 더 자극하는 논리로 그러니까요. 연결짓게 됩니다. 이게 그 중국인- 그대로 중국어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중국인들에게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한국 있어서 사람들은 공자를 한국의 조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 뭐 한나라를 뭐 본인들 이런 식의 어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를 진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걱정되는 게 혐한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면 누군가 예컨대 몇 명의 그러한 그 사람 이게 진짜 음모론이죠. 중국에서 이제 혐한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서 그러한 한국으로 퍼뜨릴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도 하는 게 요즘에 AI로 그런 걸 많이 생성해요, 영상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말씀하신 아까 그 사진이랑 그런 자료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고구려 그 산성화 고분군들의 그 환도산성 밑에 있는 그걸 그 중국에서 발견된 피라미드라고 버젓이 해서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구나. 제가 좀 경악을 했습니다. 이번에 아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걸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분이라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진짜로 이건 한국인을 욕되게 하는 거고요. 한국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 본격적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은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웬만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대한민국은 고조선에서 시작했다. 그렇죠. 단군 할아버지가 시작하셨어요. 단군 할아버지는 무슨 왕이에요? 이제 단군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사실은 단군 기록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그 삼국유사에 곰과 범이 사람이 되길 원해서 환웅이 사실 마늘로 잘못 번역됐는데 그건 아니고요. 달래, 봄철에 나오는 매콤한 네. 그 나물 있지 않습니까? 또는 그 요새 이제 많이 얘기하는 그 산마늘이라고 해서 명이나물. 명예나무. 예, 그게 최세진 훈봉제에 보면은 마늘산자가 있어요. 그래서 마늘산자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마늘산, 그 다음에 그 달래산, 그리고 쪽지산 해가지고서 세 가지를 부르는 우리의 명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그 식물 명칭이 있는데 네. 비슷한 효능을 갖거나 어떤 성격이 있는 것들을 하나의 한자로 통칭해서 썼더라고요. 묶어버려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시대적으로 원래 고유한 그 식물이 있고 나중에 외래종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마늘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마늘은 원래 페르시아 지역. 박근혜 교수님 지역에서 나왔네요. 그래서 이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이란 지역을 거쳐서 당나라 때 중국에 들어오고 그게 다시 우리 한국에 오려면 시간적으로 서기 한 7세기 이후에나 가는 겁니다.
고조선 아니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쪽마늘. 그래서 중국의 학자들은 동북공정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조선, 고구려, 발해 이 모든 우리의 북방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환골탈퇴시키면서 우리의 어떤 역사적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논거 중에 단군 신화가 조작됐다 또는 후대에 만들어졌다. 우리 단기 2333년 기원년에 대해서 중국이 매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요? 왜냐하면 중국의 상징적 역사의 시작이었던 요임금 시기하고 거의 같거든요. 요임금의 그 통치 30년 뭐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감히 중국의 그 기원에 동등한 위치를 올리려고 그래. 그래서 그걸 부정하는 논거로서 마늘 먹었다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북경대 교수의 그 저작에서 그 얘기가 아주 심각하게 나옵니다. 또 일본이 일본대로 이 단군 기원론에 대해서 연대에 대해서 상당히 알레르기 갖는 것이 조금 굉장히 이제 역사가 뒤니까. 일본의 아마테라스 오노가미의 어떤 천조 신앙과 관련된 그 연대 따져보면 우리보다 또 한 1500년이 늦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양쪽에서 협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늘 탈락입니다. 그러면 달래와 명이 중에는 명이는 울릉도에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산마늘이 우리가 이제 울릉도에서 워낙 거기서 구황 식물 개념으로 그 기근 때 먹을 게 없어서 명이가 생명을 이어줬다 해서 명이라는 개념이 울릉도 거로 인식이 됐는데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요. 많이 있군요. 근데 되게 달래로 대부분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달래가 산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잠깐 보태면 저는 명이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명이나물은 유라시아 초원의 북방에 많이 있어요. 이런 거죠. 사냥꾼이 있었는데 곰이랑 사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살다 보니까 동굴 살다 보니까는 애도 낳고 하는데 갑자기 집이 그려가서 도망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까먹고 사냥 같이 갔는데 어떤 곰이 자기를 보고 막 다가오길래 쏴버려. 쏴줬더니만은 변해서 자기 아내가 되더라. 아내가 된 거야. 예, 그게 이제 그 우울치 나나에서 말갈족들 요즘 말하면 그 사람들의 선조들의 신화인데 말갈족 신화예요? 그러니까 말갈의 후예들이죠. 근데 그게 공주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곰 공통적으로 이게 곰이 봄에 깰 때 명나물 잘하면 그쵸. 그거를 사실은, 먹는다. 예. 저는 그래서 좀 더 보편성을 따진다면은 가능성이 저는- 명이나물 예. 근데 이제 달래와 명이는 이런 마늘과 같이 7세기 논란에 소속되지 않은 것이 그렇죠. 우리 우리 한반도에는 고유 토착의 당연히 원형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왜 곰 같은 동물이 이걸 먹었나 봤더니 동면을 끝내고 허약해진 체질 그리고 저항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게 그 염증을 치유하는 그런 식물이거든요. 특히 그 매콤한 맛, 그 달래의 매콤한 맛이 그 항염 효과가 있어서 이제 그걸 먹는다고. 그럼 빨리 동물학자들은. 교과서 바꿔야겠네요. 달래로. 마늘 빨리 예. 바꿔야 돼. 이게 공격당하면 요인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사실은 이거 매우 중요한 그런 사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그 근데 키워드. 그거 바꾸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아 근데 이거 당연히 바꿔야죠. 이게 잘못된 거. 삼국유사를 번역할 때 우리가 조선시대적인 관점으로 이게 중간시대에 들어온 거를 모르니까 조선시대 때는 당연히 예, 먹었으니까. 그냥 마늘로 네. 그냥 번역을 마늘 해버린 살짝.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고요. 오늘 요거 하나만 아셔도 많이 배워간 겁니다. 일단은 마늘 산자, 달래 명이 마늘. 근데 마늘은 7세기 이후기 때문에 고조선의 신화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달래 명이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근데 만약에 누가 공격한다면 이걸로 반박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호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호랑이죠. 그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왜입니까? 이게 범호자에 일이랑자예요. 그래서 이게 범과 일이 같은 사람들을 해치는 사나운 동물. 그래서 이게 일제시대 표현이에요. 상위 포식자들을 가리키는 예, 이 그냥 뭉치는 범칭이 개념인데 이거는 두 동물을 합쳐놓은 그러네. 거니까. 호화방이네. 예, 그래서 호랑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안 쓰는 게 좋고요. 사실 저 어렸을 때는 좋은 신발은 범표 신발 뭐 그랬거든요. 아 그러면 약간 B급 신발은 랑표 신발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곰과 범이라는 두 동물이 상징적으로 등장하는데 이제 이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단군 신화에서 왜 곰으로 갔을까? 네. 우리 민족의 상징 코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이 셀까요? 곰이 셀까요? 곰이 셉니다. 북방에서 보면은 철저하게 곰을 숭배하는 신화가 강하지 호랑이는 숭배할 수가 없는 게 사람과 다르고 같이 키울 수가 없고 잡다가 내가 죽고요. 근데 곰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 부족도 보면은요, 특히 사할린부터 시작해서 퍼져 있는 곰 신앙은 똑같아요. 어릴 때 곰을 잡아가지고 곰을 키워요. 그러면 곰이 산만해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기 조상으로 여기고 막 정성스럽게 모시다가 봄 되면 잡아 죽여서 먹습니다. 그 예. 아이누족 일본의 아이누족들, 예, 북해도 쪽에 있는 아이누족들이 바로 거의 비슷한 그 모습. 이게 고시베리아족의 어떤 양태인데요. 그리고 이 곰이 사실은 유럽 쪽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공포와 숭배에 대해서
예상이 되는데 재미있는 거는 저희 그 당부시나 얘기랑 조금 결이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 곰을 숭배하다가 곰이 어느 순간에 유럽에서 멸시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어느 순간입니까? 기독교가 강화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치환이 되냐면 사자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과거에 이게 중세시대 유럽의 귀족들이나 어떤 공국이나 왕국의 이 문장들을 보시면은 곰이 그려져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 순간부터 사자가 더 유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곰은 기독교 이전부터 유럽에서 어떤 이제 그 신앙 체계로 존재하던 대상이었는데 기독교가 강화되면서 얘가 이제 곰만 신격화가 숭배하니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교회에서는 곰을 약간 이제 악마화하고 곰을 약간 멸시하는 어떤 담론들이 생겨나요. 근데 그래서 곰은 되게 탐욕스럽고 멍청하고 사실 멍청하지 않죠. 굉장히 곰은 똑똑합니다. 엄청나게 영리한 동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동물로 이제 그리면서 곰은 막 꿀을 갖다가 막 계속 먹고 그래서 꿀 먹다가 삼정에 빠지고 이런 일화들이 생겨나요. 그 인식이 프로 진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현대화되면서 부정적 요소는 빠지고 귀여운 것만 희화함만. 남겨진 게 이제 위니 더 푸가 되는 거죠. 근데 유럽에는 사자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사자를 사용하기가 훨씬 쉬웠던 거죠. 사자는 긍정적인 요소, 어떤 용감하고 아주 라이언. 강력한. 근데 이제 범 숭배 신앙이 동해라고 우리 예전에 보면 고구려에 옥조 상납하던 예, 그 동해에서 호신 숭배하는 기록은 잠깐 있긴 있어요. 사실 그게 이제 오히려 후대에 가면 우리의 산신이 범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은 좀 후대적인 개념하고의 변환인데, 그래서 결국은 곰과 범의 의미는 우리에게 다 신격화된 존재였는데 하필이면 왜 곰이 그러니까 범신과 예. 곰신이 있는데 왜 곰일까요? 왜 곰일까요? 그래서 곰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의 표상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겨울잠?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좀 몰라야 되는데. 왜냐면 범은 겨울잠 잔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자, 곰은 예, 자잖아요. 지금 그 현상적으로 말씀드리면 곰이 가을에 먹이 많이 먹고 이제 어느 순간에 동굴 같은 데로 들어갔어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먹지도 않고 하니까 죽었다. 죽은 거죠. 그래서 그 굴 속에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2달, 석 달, 약 100일이 지난 다음에 봄이 되니까 갑자기 쩐 나타나요. 부활이야. 이게 똑똑하십니까?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어요. 결국 우리 민족이 표상으로 삼는 곰의 상징성은 죽어도 살아나는 능력의 존재자. 우리는 부활의 민족이다. 그리고 갔더니 그 안에 달래랑 명이가 있어. 그리고 이제 곰이 나와서 먹는 음식이 그 말 그대로 봄에 나는 쑥, 그 다음에 달래, 명이 이런 것들을 먹어서 치유하고, 그리고 사람처럼 걸어다녀서 이 고시베리아부터 이 곰은 숲속의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 곰은 이게 두발 이족 보행도 맞아, 이제 맞아.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그냥 생각인데 우리 이제 곰처럼 보이지만 곰을 털을 다 깎은 다음에 보잖아요. 네. 그러면 언뜻 보면은 사람처럼 보여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 사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텐데 진짜 그 털을 다 제거한 곰 사진이 있는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겨울잠을 자고 난 곰이 이제 나오는 모습도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여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도 언뜻 보면 사람처럼 보여서 또 그렇게 신화가 만들어질 수도 오늘 있겠다. 분위기 완전히 두산 베어스인데요. 그렇게 가네요. 곰이라는 게 저는 사실 유라시아 공통이에요. 곰이 곰은, 많아요. 예, 곰은 서쪽으로는 유럽까지도 쭉 유럽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되게 말하는 물론 우라 알타이 어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퍼져 있는 곳은 공통적으로 다 나와요. 핀란드부터 시작해서 사할린까지, 중앙아시아에서. 캄차카까지 다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서 다 그런 신화가 있었는데 기독교가 퍼진 곳에서는 이걸 자꾸 없애면서 그렇죠. 사악한 사라지고 존재로 예. 하고. 다른 지역에서만 곰의 이 신화가 남아 있는 그래서 거예요. 제가 보는 여기서 또 하나의 관점이 이겁니다. 아까 방금 우리가 중국의 피라미드 이야기했잖아요. 중국과 역사 분쟁 이야기했는데 중국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중국과 처음 신화부터 공유하지 않는 완전 다른 문화입니다.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우리는 인식의 기본적으로 국방 방식이나 패러다임이 이어지는 상징성이 것이죠. 예. 우리는 북방민족의 어떤 말 달리는 네네네. 민족의 패러다임이고 예. 중국은 좀 다른. 말도 달리고 슬록도 치고 우리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 북쪽인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간단한 것 같지만은 중원은 비슷한 투기가 없거든요. 비판하는 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는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놀라울 정도로 우리는 구석 완전히 지점부터 다른. 달라요. 예. 어쨌든 우리가 세칭이 얘기하는 만주 한반도, 우리의 역사 공간을 우리는 자꾸 한반도라는 표현으로 어떤 제한시키고 있는데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역사를 설명하는 분들이 그 TV 화면이나 뭐 칠판에 그릴 때 보면 우리나라는 무슨 섬처럼 압록강, 두만강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데 네, 맞아요. 이건 조그만 개울이에요. 잘못된 저 거. 하류나 좀 넓고 깊죠. 사실 우리 민족의 기본적 무대는 우리가 세칭 얘기하는 만주 땅과 한반도라는 이 두 공간의 결합체로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있지.
근데 한반도에 기원을 지나는 들어보니까 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맞습니다. 건국 신화부터 해서 고조선 기원을 고구려 들어보니까. 발해 그 5,000년 역사 중에 4,000년 역사 무대가 만주와 한반도거든요. 이게 지금 이 우리의 기원의 그 이야기가 사실은 공유하고 있는 것이 만주 몽골 위쪽에 유라시아 그 벌판까지 다 포함하는 비슷한 문화권이라는 그래서 거죠. 우리 강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알타이 언어 문화권을 보면 일본, 한국, 만주어, 몽골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마지막 핀란드까지, 터키까지도 연결되는 그 유라시아 그 알타이 언어 제어의 그 무대가 하나의 어떤 문화 공동체, 언어 공동체로서의 틀을 이제 그려놓고 있는 거죠. 오늘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근데요, 요 라인이 이렇게 지금 비슷한 어떤 문명권의 시작의 어떤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 신화를 봤을 때 페르시아나 이집트는 이 탄생설화나 건국 신화가 뭐가 있어요? 사실 이제 중근동에서 가장 오래된 탄생 신화는 에누마 엘리시입니다. 에누마 하면은 이제 그때, 엘리시 하면은 높은 곳에, 그때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 이게 사실은 창조 신화인데 이게 기가 막히게 뺏겨 들어간 게 히브리인들의 창조 신화예요. 바빌로니아에 있는 길가메시 서사시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히브리 문화에서 들어와서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형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러니까 압수와 티아마트라는 두 이제 그 신적인 존재에서 여러 신들이 나오고, 근데 이제 히브리 신화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요. 히브리 신화에서는 인간을 그 신이 만들어서 자연 세계를 지배하라고 그러잖아요. 에누마 엘리시 신화에서는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이 왜 만드냐면 신을 숭배하라고 만들어요. 그게 좀 달라요. 니네가 여기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별에 살면서 먹을 거 먹고 놀 거 놀고 하면서 살아. 이 신화가 이 에누마 엘리시에서는 내가 만들어놨으니까 니 이제부터 나한테 복종. 예, 그렇죠. 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점이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히브리 신화의 원형은 에누마 엘리시에 있다고 보고요. 이게 뭐 창조 신화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리고 히브리 신화에서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창조 신화가 두 개예요. 1장에서 쭉 나오다가 2장 4절부터에서는 이제 아담과 이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저자가 달라요. 그래요? 예, 성서에는 창조 신화가 두 개여가지고 그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를 한 신화는 그 사람들은 이제 19세기에 율리우스 베라우제지라는 독일학자가 이거를 이제 밝혀냈는데, 이거를 쓴 사람들은 엘로힘이라는 말을 쓴다. 엘로힘, 신들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기를 이문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엘로힘 할 때 이, 아담과 이브가 나오는 이야기는 거기서는 그 신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독일에서는 제이라고 쓰는 걸 야 발음 나니까 그래서 제이문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두 문헌이 다른 문헌이 합쳐진 거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창세기 보면은 가끔 신이 자기 이야기할 때 복수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그 신이 복수인 것도 있지만 꾸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꾸란도 신이 복수로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건 왜 그러냐면 독특한 세머들의 용법인데,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럿이라고 할 때 좀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통 존귀한 복수요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중세 영어에도 남아 있습니다. I라고 하는 것보다 We라고 하는 게 너무 강력한 힘을 주기 때문에, 기만전술이네요. 하나지만 여럿인 것처럼. 네, 로얄 위라고 그래가지고 신이나 왕이 자기의 권능을 얘기할 때는 항상 복수로 얘기해요. 강조법으로서 강조법. 실제로는 단수이지만 복수형을 이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에누마 엘리시 같은 신화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다 확인이 돼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니네베에서 발견된 토판은 아시리아 시대, 그러니까 아슈르바니팔이 만든 도서관 유적에서 처음 이제 아시리아 쪽 사본이 처음 발견이 됐는데, 그 이전에 뭐 바빌로니아나 뭐 이런 정치체에서도 이제 사용되었었던 신화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하신 그 성서의 그 창조 신화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영향을 아주 진하게 받았어요.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신화가 갖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점, 또 아주 신선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보통은 그 탈신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쪽 신화에서는 창조되는 대상들, 뭐 자연의 여러 가지 요소들도 다 신으로 그려져요. 전부 다 뭐 혼돈도 신이고, 창조되는 뭐 하늘도 신이고, 땅도 신이고, 뭐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다. 신이에요. 네. 근데 구약성서에서는 신은 한 명뿐이죠. 그러니까 신은 대상을 만들 뿐이지 새롭게 신을 만들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이미지가 확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냥 제 생각인데, 유대인들은 이 근동 지역 전체에서 사실 굉장히 그 마이너한 어떤 세력이었는데, 자신들의 어떤 그 마이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여기에는 당연히 문화적인 컴플렉스나 오랫동안 겪었었던 피의식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방은 하되 뭔가 우리가 한번 새로운 걸 창조해보자,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이 지역의 엘리트 계층이 오랫동안 고민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산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재밌어. 히타이트도 보면은 왜 신들 정복하면은 정복한 동네의 신을 다 가지고 와서 만신전에 쌓아 놓음으로써 요즘 말하면 이제 레벨업이 되거든요. 계속 쌓아 놓으면은 쌓아 먹을수록 레벨업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 히브리 같은 소수민족들은 그와 같은 다신 개념을 도입했을 경우 자신들의 정체성이 그냥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다신의 어떠한 그 신화에서 유일신적인 요소로 바꾸는 거는 그러한 마이너리티가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정체성의 어떤 선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 말씀이 정확한 게 왜냐하면 다신교는 종교 가지고 안 싸워요 사실. 싸울 이유가 없죠. 그 이집트를 기준으로 할 때 워낙 이제 문화적으로 그 당시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압도적인 그 세력이었으니까 새로운 신이 저기 있어요. 근데 우리 신이랑 뭔가 비슷해요. 그럼 너 우리 신 가지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집트는 워낙 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겠지만 다른 것들이 들어와도 변화하지 않겠지만 유대인들은 몇 개 없어요. 먹히면 어떡해? 그럼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켜야 할 필요가 있어.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 현대에 와서 또 이제 인류 역사를 거치면서 유일신교가 만들어짐으로써 사실상의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일신교는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뭔가 더 낫고 뭐 좋고를 떠나서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신앙 체계를 인정할 수가 없고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두 개의 유일신교가 붙어요. 그럼 서로를 완전히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말씀 듣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건국 신화랄까요? 시조 신화의 이야기도 약간 그 이원화 또는 뭐 삼원화 그런 구조가 좀 있거든요. 단군 신화로 우리가 통칭해서 우리는 단일 민족 논리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매몰이 됐는데 사실 우리 역사에 주도했던 세력은 고조선계보다는 부여계예요. 부여라는 신화를 이제 동명 신화로 얘기되는데 부여에 어찌 보면은 후계자적 역할을 했던 고구려가 그 동명 신화를 그대로 주몽 신화로 차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동명 신화의 또는 부여 신화의 어떤 내용을 이렇게 재구성해 보면은 천재로 상징되는 해모수가 등장하고 신인 거죠. 예, 신이죠. 네네. 그 천재니까 우리가 이제 한자적 표현 때문에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용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을 표현해야 되는데 표기할 글자가 없는 글자가 거예요. 없어. 그러니까 중국의 지고신 개념을 또는 하늘신 개념을 천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활용한 신의 중요한 실질 개념은 또 하백이라는 존재예요. 이게 황하의 그 물신인데 우리는 하백의 딸 유화가 등장하거든요. 부여는 그러면 어떤 개국신? 그래서 부여의 핵심은 동명이에요. 동력동자의 밝을 명자. 동명왕이 아니라 그냥 동명이라는 거예요. 동명이라고 돼 있고 그게 이제 나중에 왕이 돼서 동명왕이라고 주몽왕과 동치가 되면서 네. 고구려 시조 주몽왕이 부여의 동명과 같은 존재다라고 일체화시켜 버려요. 네네. 그래서 부여라는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만주를 중심으로 우리 역사의 근간을 만든 어떤 역사 중심체가 부여계입니다. 그래서 부여에는 동부여도 있고 북부여도 있고 남부여가 백제가 남부여를 자칭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역사의 실제 구성축은 부여로 상징되는 세력들의 이합 집산과 확산 과정이 우리 고대사의 어떤 줄기예요. 그래서 백제에 부여라는 곳이 있는 게 지금 거기에서 따온 부여 거예요. 지명이 이제 그렇죠. 부여는 그걸로 뜻이 뭐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사슴이라는 뜻 아닌가요? 부르해가지고 사슴? 부유가 사슴 만주어로 사슴이에요. 우리가 되게 고구려 백제 다 오부 연합 세력이거든요. 근데 부여하면 우리는 사출도만 기억해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말, 돼지, 그 다음에 소, 개. 뭐가 하나가 빠졌죠. 사슴이. 부여전에 보면 록산이라고 해서 신성시 여기는 사슴산이 있고요. 말씀드린 부유가 만주어로 사슴이고. 아 근데 이거 갑자기 제가 질문이 생겼는데 그럼 사슴 신도 있나요? 사슴으로 표현되는 신. 그 사슴이 놀랍게도 신의 연결자, 조력자예요. 인간을 도와주는 가장 좋은 존재가 사슴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 신라 그래서 사슴관의 그 원형. 샤먼들 관이 또 사슴. 실제로 보면은 이게 녹성 관련돼 가지고 재미있는 게 부여에서 약간 북쪽에 보면은 실제 고고학적으로 파면은 사슴 장식들이 많이 나오는 동네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사슴이 뿔이 막 강조돼 가지고 뻗치고 지금도 만주족들은요 20세기 초반까지도 신라 금관과 완전 똑같은 모티브로 금관했어요. 샤만들이 다 사슴 그 관을 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사슴이라는 존재만큼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이 안 먹는 풀 먹고서 고기 만들어 주죠. 가죽 주죠. 뿔 주죠. 술록은 완전히 타고서 이동할 수 있고 동북아의 그 몽골 지역에 가면 사슴돌이라고 아세요? 모릅니다. 몽골에 가면은 지금부터 한 2000년, 3000년 전에 그 종교 신앙 유물이 있는데요. 돌이 사람 크기만한 돌에 사방으로 사슴들이 새겨져서 하늘로 승천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신에게 사람들의 소원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천사네. 예.
하늘의 어떤 소원을 비는 존재. 마치 우리가 소도에 새가 앉아서 신에게 우리의 소원을 전달하고 전달받고 하는 건데 사실은 몽골 초원에 수많은 사슴돌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사슴으로 신의 어떤 상징성을 준 건데 주몽이 자기의 경쟁자였던 그 송양왕, 비류왕과 경쟁하다가 마지막에 취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동명왕편에 보면 주몽이 넓은 들에 가서 하얀 사슴을 잡아서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요. 그리고 채찍으로 사슴을 때려요. 왜요? 그러면서 주문을 외워요. 내가 울어서 너의 울음소리가 하늘에 닿아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널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하고 두들겨 패니까 사슴의 울음소리가 하늘에 닿아서 7일 밤낮에 비가 내려서 송양왕의 수도 비류국이 물에 완전히 잠겨요. 그때 주몽이 말 타고 채찍을 가르니까 물이 쫙 갈라지면서 송양국인들을 구해줘요. 그래서 송양국이 항복하고 고구려가 본격적으로 건국이 아니 그 됩니다. 대홍수 물 가르는 거 이거 뭐 그 어디서 많이 사슴 듣던 어떻게 얘기예요? 됐어요? 사슴 풀어줬어요?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까지도 기우제 지낼 땐 다 사슴으로 하고요. 사슴이 없으면 사슴 가죽을 놓고라 사슴이 우는 소리가 하늘에 닿으라고. 네. 네, 한 가지만 제가 이제 좀 다른 얘기하자면은 몽골의 사슴돌은 몽골 초원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약간 다른 맥락인 게 초원 지역은 사슴보다는 말을 숭배했었고요. 물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슴돌은 초원 전사의 몸에 있었던 문신들이 형상화된 것인데 같은 원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사가 죽어서 망부석을 세우면은 몸에 있었던 문신이 부활해서 이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인데 똑같은 사슴을 걸어놓고 때리지 않습니까? 알타이 초원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걸어놓고 때려요. 맞아요. 말. 예. 네, 아니,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게 사슴으로 하기도 하고 이 말을 아예 통째로 나무에 올려놓고 아, 말로 올리는 게 더 아니 힘들겠네요. 저기 그 정도 노력을 해야 돼. 아니, 말 껍데기만 고기는 먹고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고조선 건국신화와 지금 부여 건국신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건국신화를 들었는데 이쪽은 이제 신께서 창조를 하고 나를 숭배해라 해서 시작된 것이 신께서 만드시고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으니 자유롭게 지내도록 해라로 가다가 우리는 좀 달라야겠는데 우리는 신은 하나로 하겠어. 이쪽으로 갔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부여는 말, 돼지, 개소 다 해가지고 이제 신격화시키고 있는 상황. 쉽게 얘기하면 우리 민족에게 어떤 그 시조 신화와 네네. 그것이 어찌 보면 신들의 이야기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세르 신화적인 어떤 하강 신화의 원형이 단군 신화로 연결이 되고요. 그것과 약간 연결이 되면서도 또 물신과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어떤 형태가 바뀐 것이 유화로 부여 쪽으로. 네네. 신화인데 그게 고구려로 전승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다시 원론으로 딱 돌아서 뿌리로 가겠습니다. 고조선은요. 그래서 그러면 곰을 숭배를 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곰을 모신 게 아니라 곰은 우리가 모시는 신하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실제 우리 역사에 연결을 줬던 또 하나의 중요축은 부역의 신화와 신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도 다양한 신적인 요소들이 결합하면서 정제가 돼갔다 그런 말씀이고요. 근데 그 전제는 하늘신이라는 지고신을 두고 그 지고신과 연결되는 곰 세력도 있고 하백계의 유화 세력도 있고 그럼 이쪽은 이렇게 발전을 한 거고 그렇죠. 중앙아시아 서쪽으로는 아예 그 신과 다이렉트로 만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유대 문화 같은 경우에는 다신 숭배가 아니라 일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신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일신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신은 선택을 안 해도 되거든요. 어느 신이라고 해서 해야 되지만 일신은 반드시 일신이 왜 한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일신 숭배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신앙이죠. 또 이게 그 신화 뭐 이쪽 뭐 근동 지방에서 어떤 신화 체계를 또 일반화시키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집트만 해도 창조 신화 제가 아까 이제 딴 얘기하느라 이집트 신화 이집트 했는데 창조신화는 얘기 안 했어요. 예, 창조 신화가 이집트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용이 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도 뭐 부여하고 고조선만 해도 다른데.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되는 창조 신화는 이제 헬리오폴리스 계통의 창조 신화였는데 거기서는 이제 최초에 눈이라고 하는 카오스 상태가 있어요. 카오스. 그러니까 물 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갑자기 어떤 언덕이 떠올라요. 요거를 벤벤이라고 하는데 그 벤벤 위에 신이 한 명 그냥 서 있습니다. 그 신이 아툼 신이고 이 아툼 신은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그 태양신 라랑 같은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신이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기 때문에 자식을 낳으려면은 배우자가 없으니까 혼자 낳아야 되죠. 자가 생식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 남매가 이제 부부가 돼가지고 다시 또 신들을 낳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신화가 시작이 됩니다. 와 오늘 너무 재밌는데 조부정 교수님 다음번에 꼭 다시 나와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얘기할 게 엄청 많은데 제가 신화 하나 가지고 지금 끝났어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아 이거 상당히 정리를 하시기가 너무 힘드시겠구나. 이 어려운 너무 이야기를 재밌어요. 우리 사회자분이 너무 잘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은 더 천착을 하고 싶은 것이 해모수는 무슨 뜻일까? 유화는 무슨 뜻일까? 이집트의
라는 라는 태양이고 태양. 네.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거를 제대로 규정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나마 이제 단군을 단골과 연결짓는 네네. 그런 견해가 있는 정도. 네네. 근데 사실 이제 그 해모수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리가 안 됐습니다만 해를 상징하는 존재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자, 해. 천재.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에 떠 있는 해를 숭배하던 그 일신, 하늘신, 그리고 우리 청동기에 보면 다 해에서 일광이 이렇게 나오는 네네. 그런 모습이 있고요. 전 세계가 같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하늘에 있는 지고신의 상징성은 해로 수렴이 됩니다. 네. 해모수가 라였군요. 그렇죠. 해모수가 아니, 라는데 근데 다신교로 치자면 저기 전 세계에서 해를 맞아요. 숭배하지 않는 민족은 맞아요. 아직 못 봤어요. 예. 이게 원형적인 그 하나의 상징성은 거의 동일하게 네.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결합되는 게 웅녀로 상징되는 여인, 그 다음에 유화로 상징되는 여인. 유화는 이게 버들 유자인데 이게 버들이 사실은 초원이나 어떤 평야지대에서는 샘이 있거나 물이 있는 곳에서 유일하게 피는 나무고. 그래서 버들을 보는 순간 아 저기 물이 있구나고. 맞아. 항상 버드나무는 물 예. 근처에 있어. 그리고 버들이 사실은 천연 그 항생제거든요. 아스피린 원료잖아요. 그래서 치료제예요. 또 이것도 달래네. 결국은 그 어머니의 치유적 의미와 그런 것들까지로 연결시켜서 여인에게 유화라는 개념이 주고 결국은 치유의 모신 어머니 신과 하늘 지고신의 결합이라는 논리로 이런 논리 틀들이 자꾸 만들어져요. 지금도 유아라는 이름은 많이 쓰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전공도 아니지만 제가 항상 언어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하려면 예. 뭐 만주어나 퉁구스 이쪽 언어와 밀접한 거 있으니까 하면은 뭔가 너무 좋죠. 밝혀지지 않을까요? 예. 사실 우리 강 교수님 아주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시거든요. 뛰어나시죠.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요새 그래서 만주어를 공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만주어가 중국에서도 사장이 되고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만주족들을 다 없애기 때문에. 근데 만주에 보면 우리 언어에 연결되거나 관련된 게 엄청 많아요. 팁을 하나 드릴까요? 네. 우리가 어처구니 없다고 그러죠. 저분이 있죠. 어처구니가 뭐죠? 이거 아닌가요? 이거 맷돌. 뭐야? 맷돌. 아, 그건 어이. 어이. 그 손잡이는 어이없다의 어이고 어처구니 없다는 것은 되게 이제 설명될 때 기와 끝. 지붕 위에 네. 잡상들 있죠. 네. 잡상이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들어와가지고 어처구니를 넣어야 돼. 그래서 대목이 만들다가 그걸 빼트려 먹고 내려와서 보니까 야 어처구니 없네? 그게 어처구니 없다거든요. 그러니까 외래문화인 거예요. 네. 우리가 언제 영향을 받았는가? 청나라 영향을 받는 거예요. 워처쿠라는 말이 집안의 가신이에요. 집안을 지키는 잡상들이. 그래서 만주의 풍속이 우리에 들어와서 어처구니가 생겼는데 우리 전통으로 집 만들던 대목들은 원래 안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만들고 그렇죠. 그냥 했다. 어처구니 없어졌네. 그게 만주어인 겁니다. 만주에서 그러면 매사냥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시치미 떼다라는 말이 그 시치미가 매사냥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럼 만주어예요? 만주와 몽골까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 퉁구스 제어의 어떤 원형성인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몽골하고 또 연결되는 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약간 덧붙이자면 제가 이제 러시아 유학 시절에 저는 과학원에서 바로 앞에 이제 대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아주 특이한 여교수님 계셨는데 이분이 7개 말을 하세요. 한국어, 일본어 다 가르쳤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런 분과 관련된 만주 하신 분들이 연구를 했는데 저희 딱 보면은 만주하면 한국어 보일 것 같았는데 너무 꼬였어요. 몽골어랑 만주어랑 섞이고 처음에 요나라 그 다음에 원나라 할 때 서로 글자가 섞이고 거기에 한자 발음 얹혀지고 해가지고 이게 아주 복잡했습니다. 복잡해서 저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보일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만은 그러니까 오랑캐라는 말도 오랑캐가 원래 우량가이라고 해서 현재 투바공화국 근처에 있는 사람들인 동시에 여진족에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여진과 몽골이 너무 섞여 버리면서 지금은 분리하기 어려운데 최근에 다행히도 살아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나라 때 제사 지내는 그러한 교본들을 읽거든요. 그걸 꽤 많이 모가들 번역했는데 이쪽에. 예. 보면은 우리나라 진짜 이 고고학적으로 보이는 수많은 그 청동기라든지 아까 사슴도 보이고 해서 너무 재밌게 볼 수 있는데 아마 저희는 멀리 가는 것도 좋지만 바로 옆에 청나라 하고 만주어를 몽골만 봐도 중심으로 한 것만 봐도 정말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어, 만주어, 몽골어, 물론 중국어도 연결이 되겠지만 이 제어들의 어떤 상관성과 내용을 보면 연결될 수 있고 진짜 난제 같은 게 한순간에 풀릴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무조건 우리 조법정 교수님은 한 2-3번은 더 나오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오늘 기억하셔야겠죠? 마늘산자 달래명이 7세기 마늘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곰 부활신화. 곰은 부활을 부활. 했기 때문에 예. 신적인 존재가 됐고 불굴의 민족이다. 거기에 내려가서 카미가 됐고 마늘이 어디서 왔다고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페르시아 마늘. 그다음에 호랑이는
범과 1위를 뜻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호랑이 얘기하려면 범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최초의 창조 신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쪽에서 에누마 엘리시 이거 기억하시고, 마지막 사슴 부여. 사슴은 하늘을 향해서 뒤집어 놓고 때리면 비가 내립니다. 너무나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